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산시장, 그러니까 정권시장, 부동산시장, 원자재시장, 외환시장 모두 관련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경제 패널들 대부분이 경제학을 전공한 경제학 교수 또는 또 경제학을 전공하고 실전에서 행동하는 그런 분들인데, 대부분 이제 대학에서 배운 경제 이론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제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금리만 변하면, 또는 모든 조건이 변동하고 환율만 상승하면,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게 얼마나 현실성이 없느냐 하면요, 금리가 변동하는 그 자체로 다른 조건이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면 주식시장이 변동하지 않음이라는 그 가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금리만 상승하면, 또 금리만 하락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락한데, 이 논리인데 얼마나 이제 현실성이 없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또 관련 분야 또 지식과 비교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많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은 이제 돈을 풀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한다. 그 화폐 교환 방정식이 이제 경제 이론 중에서 대표적이죠. 거기에서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요, 공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이라는 것이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돈을 풀면 공급이 증가하지 않을 때 물가가 상승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그 물가 상승하지 않는 거죠. 그만큼 이제 물가 이론과 성장 이론, 그러니까 공급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이론과 성장 이론은 서로 충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가 이론만 가지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 이 논리는 안 맞다라는 얘기죠.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그러면 물가는 오히려 하락하죠. 그래서 2021년도 문제가 공급 측면에서 애로입니다. 공급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물가가 올란 것이지 화폐 공급량이 늘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일부 영향은 주겠지만은 그것도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제 화폐 공급량이 증가하면 풀린 돈이 원자재 시장으로 이동하고, 또 공급이 제한된 시장 쪽으로 그 돈이 이동해 버린다는 거죠. 쉽게 하면 투기성 자금으로 변한다는 거죠.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공급을 늘리는 방법으로 물가도 안정시키고 성장도 같이 가져가겠다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추구하는 경제 정책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바로 그런 거죠. 또 화폐를 가지고 또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하면, 화폐는 경제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재정학의 영역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화폐 공급이 증가하거든요. 또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린 국채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돈을 공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심에는 국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는 상환을 또 어떻게 합니까? 조세정책이죠. 조세를 가지고 또 국가 빚을 상환하니까 조세정책도 재정의 영역이죠. 그리고 경제정책, 조세정책, 그 다음에 재정정책은 국가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국가 재정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화폐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가 그 통화량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권정책, 재정정책, 조세정책하고도 관련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부채는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부채도, 그러면 조세 부담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화폐 공급량을 늘려가지고 국민들의 조세 부담 능력이 향상된다면 그 화폐 가치는 추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분야에
지식만으로는 쉽게 하면 관련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초에 김영희 교수님 등이 그 미국 달러 공급량 증가를 가지고 미국 달러 가치 하락, 원화 가치 상승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달러 공급량 증가는 다른 나라 화폐 공급량 증가를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분야 지식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외환관리법을 모른다는 거죠. 외환관리법상 그 외환은 중앙은행이 집중관리하거든요. 그러면 미국인 투자자들이 증가한 달러를 가지고 한국 채권을 사면 어떻게 되죠? 원화로 환전을 해야 됩니다. 주식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도 원화도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달러 공급량 증가는 외환관리법상 우리나라 원화 화폐 증가를 수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관련 분야 지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국 달러 공급량 중심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밖에 하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김영희 교수가 연초 달러 약세 원화 강세를 얘기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가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믿고 그분이 전문가라고 판단하고 쉽게 하면 외환관리법도 모르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주식에 투자하고 채권에 투자할 때 원화로 환전을 하면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증가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관가한 상태에서 미국 달러 공급량만 강조하다 보니까 환율 전망에 실패한 거죠. 원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자재 가격을 환율 등락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 등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 그러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 환율 상승을 자극한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원래 석유 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한 50% 올랐거든요. 그러면 석유 수입 업체 입장에서는 달러가 한 50%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달러를 사야 되잖아요. 은행에서. 그러면 원화를 집어넣고 달러를 사야 되니까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됩니까? 금리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제 비싸게 주고 석유를 사가 왔는데 또 국내에서 일부 소비를 해보잖아요. 근데 나머지 국내 소비 말고 수출하는 게 있는데 그 물량이 수입액만큼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액은 많은데 수출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수출을 하더라도 원래처럼 신흥국들이 경제가 어려우니까 증가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나빠지겠죠. 그러니까 또 이 또한 외환 수급 측면에서 달러 강세 요인이죠. 그래서 주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는 자 경제학은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간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시간이 가면 다른 조건이 변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의 문제점 시간이 가지 않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 경제활동은 시간을 가는 동태경제학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간이 가지 않으면 GDP는 제로예요. 왜냐하면 생산량이 없거든요. 또 시간이 가지 않으면 금리도 변동 안 해요. 돈을 뿌려도. 그러니까 그 가정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거죠. 또 시간이 가지 않으면 이자도 아무리 은행에 돈을 많이 해도 예금 이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데 경제학은 다른 조건이 불변이라면 이 가정 속에 시간이 가지 않음이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들어있다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경제 이론 중에는 물가 이론도 있지만 성장 이론도 있다는 거죠. 물가 이론은 돈을 뿌리면 물가가 상승해요. 그러나 성장 이론은 돈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해요. 생산량 증가는 또 가격 하락 요인이지요. 그러면 물가 상승 요인을 흡수하거나 무력화시켜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학 지식조차도 물가 이론만 강조한다는 거죠. 성장 이론을 안 배웠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배웠는데도 자기가 모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치면 동일한 책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2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와요. 특히 재정학 분야가 그래요. 재정학 분야는 앞에서 제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서울대학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경제학도들이 40점 안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주관식 시험을 치면 그 정도로 이제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르다는 얘기도 되고요. 그 똑같은 책을 보고 그만큼 이제 그 배웠지만은 응용이 안 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재정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응용이 잘 안 돼요. 재정학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학도들도 포기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은 지식의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은 거죠. 합해만 하더라도 경제학의 영역이냐 아니면 재정학의 영역이냐고 묻는다면 재정학의 영역이 4분의 3이고 경제학의 영역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화폐는 국채가 중심입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화폐 공급이 증가하거든요. 또 중앙은행이 시중에 풀려있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국채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화폐 공급량을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국채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럼 국채는 정부가 발행하니까 재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세 정책도 그 정부 부채를 그 국채 발행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가지고 하잖아요. 조세도 재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폐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재정이지 경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폐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재정학을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정학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경제학 교수들 중에서도 재정학 시험을 만약에 친다고 하면 20점 내지 30점밖에 받지 못하는 경제학 교수들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뭐 그 5급 공무원 출제 교수들한테 전화로 통화를 한 2, 30번 한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잘못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조차도 재정학이 자기가 책을 써서 이해도 못하고 남의 나라 책을 번역만 해버린 거예요. 근데 번역 과정에 번역을 잘 못하다 보니 거꾸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도 거꾸로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화하니까 처음에는 제가 20분간 오히려 책을 쓴 저자를 대상으로 교수를 대상으로 오히려 20분간 강의를 한 거죠. 그래서 틀렸다. 우리 교수님이 쓴 책이.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연락을 해준다고 해놓고 해주지 않게 제가 다시 전화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내가 쓴 책이 아니라서 한다고요. 그럼 저자는 자기인데 책 뒤에 보면 저자가 나오잖아요. 앞에도 나오고 저자는 본인인데 자기가 안 썼다 하면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틀렸다는 얘기를 이제 시인한 거죠. 자기가 내용도 모르고 책을 쓴 거죠. 번역을 잘 못한 거니까. 그냥 영어도 잘 모르는 거죠. 쉽게 하면요.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재정학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재정학에 어떻게 보면 문외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화폐가 재정학의 영역이거든요. 4분의 3은. 4분의 1은 물가와 관련해 화폐 얘기를 하니까 경제학의 영역이지만 4분의 3은 재정학의 영역이다 보니까 또 그렇고 또 외환관리법도 결국은 국가법이잖아요. 외환관리법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신흥국도 마찬가지인데 다른 신흥국도 외환은 중앙은행이 집중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때 돈을 달러로 가지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에서는 원화로 바꿔야 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외환관리법상 중앙은행이 외화를 관리하기 때문에 원화로 환전해 주는 과정에 화폐 공급량, 우리나라 원화도 증가해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증가는 우리 원화 증가를 수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달러 공급량이 늘었으니까 달러 가치가 하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 자체가 모순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초에 김영희 교수가
원화 강세, 달러 약세를 얘기하는데 정반대로 간 이유 중에 하나죠. 또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물가 이론과 경제 성장률은 이론이 서로 충돌해요. 물가 이론은 화폐를 공급하면 화폐가 떨어지지만은 성장 이론은 화폐 공급을 통해서 금리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화폐를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는 과정에 생산량이 증가하면 또 물가 상승을 억제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물가 하락 요인이라는 거죠. 그럼 두 이론이 충돌할 때 어떻게 어느 것이 더 크냐가 중요하겠죠. 또 다른 분야 또 얘기도 있고 또 다른 분야 지수 또 필요하고요. 또 경제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시간이 가지 않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활동하는 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경제 전망에 실패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달러 가치가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주는 줄 알아요. 근데 원래처럼 원자재 가격이 달러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외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원래 환율 상승 요인은 미국 달러 공급량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에서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화폐 공급량을 가지고 얘기하면 달러 가치 하락 요인이지만 원자재 가격 내지는 외화에 대한 수요 공급을 가지고 얘기하면 달러 가치 상승 요인이죠. 바로 이러한 지식의 사각지대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경제학 교수들이 경제 전망에 실패하지요. 또 중국 주식에 투자하고 3월부터 그죠? 지난 3월부터 미국 주식은 투자하지 마라. 거품 붕괴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미국 주식은 올라가고 중국 주식은 망가진 거죠. 그러니까 재정학적으로 공동부유론도 재정학의 영역이거든요. 쉽게 하면 공동부유론 자체가 형평을 강조하는 거죠. 경제학은 효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평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 경제가 망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망가져 버린 거죠. 또 부동산 시장도 공동부유론이 형평, 경제학은 효율인데 재정학은 공평이거든요. 국가 정책.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실패한 거죠. 그래서 주변 지식이 없다 보니까 중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중국 주식은 망가지고 미국은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국 주식은 오히려 올라가 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금리도 마찬가지죠. 원자재에 미치는 영향이 금리에도 또 영향을 거꾸로도 주거든요. 우리 홈페이지 그림처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물가가 올라가요. 물가가 올라가면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또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상하죠. 그러니까 뭐 원래는 원자재가 금리에 영향을 미친 한 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거시경제가 미시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은 반도체 같은 단일 품목이 또 거시경제 변수, 금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환율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원래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자산시장에서 실패한 이유는 경제 전문가들 얘기는 들었는데 주변 지식이 부족한,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경제 전문가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희생된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관련 지식 부족 때문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